(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수락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위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일단 흥선대원군의 표정이 싹 바뀌었었다 그랬잖아. 세도 정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었어? 끝을 내기 위해서 세도 가문을 축출해 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약 10년 동안 이제 걸쳐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게 돼? 고종 대신에 정치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1863년에 이제 철종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이제 이명복 고종이 즉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종이 12세의 나이에 고종의 이름은 이명복 즉위하게 된다. 나이가 어린 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렴첨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종의 생부인 살아있는 아버지 흥선대원군께서 고종을 직접 낳으신 생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게 하게 됩니다. 일단은요, 네, 옮겨도 괜찮습니다. 자, 세도 정치를 타파하려고 해요. 세도 정치 타파하고자 노력을 한다. 어떻게 세도 정치를 타파하려고 했었냐? 일단은요, 붕당의 근거지가 됐었던 서원을 혁파합니다. 자, 서원을 철폐해요. 전국에 있었던 서원을 약간 1000개가 넘었었던 서원을 줄였었던 게 영조였었죠. 영조께서 약 600개에서 700개 정도 남겨놓고 다 이제 철폐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600개, 700개 있었던 서원을 47개, 전국에 47개만 남기고 다 철폐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서원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나 노예들도 다 국가로 환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서원을 철폐하게 되고요. 서원 철폐에 더불어 가지고요. 비변사를 혁파해요. 비변사. 붕당 정치의 근거지였죠. 조선 후기에 들어서 가지고는요. 어떻게 됐다 그랬어?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명호란 그리고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 비변사가 정치적인 기구로서 군림하게 되면서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약화됐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비변파가 뭐예요? 비변사를 혁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비변사를 혁파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삼정의 문란도 바로잡습니다.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는다. 이것을 우리가 세금을 수취하는 수취제도 개혁으로 설명을 해요. 수취제도 개혁.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게 된다. 요거 이제 고등학교 시험 문제 1타죠. 요것부터 나오고 시작하는 학교 많습니다. 전정, 그리고 군정, 그리고 관정. 이걸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했냐? 시험 문제 매우 잘 나와요. 고등학생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1번 내지에서 4번 사이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전정은 어떻게 바로잡냐면 토지를 얼만큼을 가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조사를 하면은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조사를 하면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토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일은 없겠죠. 일단은 그래서 토지를 조사해요.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조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군정은 뭐라 그랬었어?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대신에 16세부터 60세 모든 성인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세금을 수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군역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 군포를 1년에 한 필 영조께서 줄여주셨어요. 군역법으로. 그래서 이 군정은요, 어차피 문란해진 마당에 호포제를 실시하는 거야. 호포제. 자, 우리 국어 수업 들었던 친구들 사자성어 맨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알잖아요. 가가호호 무슨 뜻입니까? 가가호호.
사자성어로 가가호호 무슨 뜻이에요? 채진이 눈 피하지 말고. 집집마다라는 뜻이죠. 집집마다. 집집마다 세금을 다 걷겠다는 거야. 양반들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한 집에 한 호가 있을 거 아니야. 호마다 세금을 걷는다. 해가지고 호포제를 시행하는 거야.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최초로요. 양반한테도 세금을 걷어요. 양반한테도요. 대단하죠? 자, 양반한테도 세금을 걷게 하는 호포제. 그래서 양반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자, 호포제. 환정은 어떻게 했냐? 환곡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다 했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빌리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개인의 창고를 열어라 라고 하는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사창제를 실시를 하게 된다. 아시겠지요? 사창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원래 마을 관아에서만 빌려주던 것을 유대감집이 잘 살아서 유대감집에서도 김대감집에서도 김대감집에서도 그리고 우리 최대감집에서도 이렇게 개인의 관아를 열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야. 이자율 12% 최대감집에서 이자율 12%로 사람들한테 빌려준대. 야, 너 12%? 미친 거 아니야? 너무 비싸. 해가지고 김대감집에서는 그 얘기 소곤소곤 듣더니, 오케이, 우리 8%. 하니까 유대감집에서는 슬쩍, 우린 7%.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한테만 빌리겠지. 유대감집에서만 빌리겠죠. 그러니까 우리 최대감집에서도 미안해 6.5 아니야 그럼 우리 6.25 하면서 이제 세금을 이제 우리가 다시 빌려주고 갚는 그 이자율에 대해서 조금씩 낮아지고 백성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사창제를 실시했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법전도 정비를 합니다. 법전을 정비했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이미 이야기했었죠. 경국 대전에서 시작해가지고 영조 때 속대전, 그리고 정조 때 대전 통편집 하나에서 대전 통편,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법전을 정비하게 되는 거 뭐였어요? 대전 회통입니다. 대전 회통. 그리고 육전 조례 등이 있었습니다. 육전 조례 등을 편찬하게 되면서 통치제도를 재정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통치제도를 다시 이제 개편하게 된다. 자, 흥선대원군께서는 이렇게 나름대로 백성들의 입지를 다져가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가면서 정치를 이제 계속 해 나가는 줄 알았으나 문제를 직면하게 되죠. 바로 흥선대원군은 나름대로 이 세도정치 가문들 한 번도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왕권 강화를 추구했었단 말이야. 추구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왜냐면 일단은 왕이 계시는 경복궁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이 경복궁이 왕이 계시는 공간인데 임진왜란 때 경복궁은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탔죠. 그치? 임진왜란 때 경복궁은 어떻게 됐어? 불에 탔잖아. 그래서 경복궁을 다시 짓기 위해서 경복궁 중건 사업을 펼칩니다. 자, 경복궁을 중건하게 되는데 이 경복궁 중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거 누가 지어요? 백성이 짓죠. 흥선대원군이 짓겠냐고요. 백성들이 지으니까 백성들의 노동력 들어가.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 돈을 그 세금들을 더 수월하게 걷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당백전이라는 것을 발행을 합니다. 자, 당백전은요 무엇이냐면요 상평통보에 속종 때부터 상용화가 됐었던 이 상평통보에 100배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당 100이야. 한 개당 상평통보 100개라는 뜻인 거야. 알겠죠? 한 개당 상평통보 100개의 가치를 가진 동전이란 뜻이야, 얘들아. 근데 상평통보가 가지고 있는 동에 쉽게 얘기하면 동 1동이 있다고 쳐봐. 상평통보 하나가 1동이면은 당백정은 몇 동이어야 돼? 100동이어야지 100개의 가치를 한다면서. 그치? 근데 상평통보에 실제 들어간 동은요, 당백전에 들어간 실제 동은요, 겨우 3, 4동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당백전이 아니라 400전, 300전 정도밖에 안 되는, 당백전이 아니라 당 3전, 당 4전밖에 안 되는 거야,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당백전 받고 싶겠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쳐보자. 예를 들어가지고 쌀을 우리가 한 포대를 사는데, 쌀을 한 포를 사는데, 우리가 이 쌀 한 포를 상평통보 20전을 주고 샀어. 근데 당백전 주면서 이 쌀 한 포 살 테니까 어떻게 달래? 거슬러 달래. 그러면은 누가 팔고 싶겠어요? 그치? 그래서 당백전이 발행된 다음부터는 그냥 돈을 무자비하게 막 찍어낸 거랑 다름이 없는 거야. 화폐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물가는 오르게 되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직까지도 흥선대원군이 굉장히 비난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앞에 미래가 다릅니다. 흥선대원군은요, 이렇게 자신이 당백전을 발행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었던 과거를 상기하면서 갑오개혁 때는 은본이제라고 해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은만큼의 이 화폐를 발행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랬구나 라는 거,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개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요, 당백전을 발행해가지고 화폐의 가치는 낮아지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제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경제에 혼란이 오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조금 어떻게 해?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흥선대원군의 이건 대내 정책이야. 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정책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 자, 러시아가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찾아가지고 남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리 조선이란 나라를 점점 압박해오기 시작하고 있을 때, 자, 조선 후기에는 새로운 학문들과 새로운 종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었던 천주교,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만민은 평등하다. 하느님 아래, 이 주님 아래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었어. 자, 이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병인박해입니다. 자, 병인박해가 왜 일어났냐? 병인박해는요, 프랑스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조금 계속 남하하고 있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온다는 자리에 기깔나게 한상 정말 제대로 차려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신들이 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엄청 극진하게 잘 대해줬어. 심지어는 그 떡 있잖아요, 여러분들. 떡까지 준비를 했었다고 해. 선생님 떡? 솔직히 저도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살찌고 싫어요. 이런 친구들 많단 말이야. 살찌고 싫지. 떡이 살 많이 찐다 그러잖아. 쌀로 만든 거니까. 근데 얘들아, 조선시대 때를 생각해봐. 지금 당장 먹고 살 쌀도 없는데 떡을 만든다니. 얼마나 사치야. 그치? 얼마나 귀한 거야. 그런 떡을 대접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근데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프랑스 선교사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나타나냐면,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숨겼던 용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가기 전에, 다른 게 아니라 너네 러시아 알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프랑스가, bonjour. 잘 알아요, 러시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러시아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러시아가 자꾸 우리나라를 견제하고 우리나라를 계속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혹시 괜찮으면은 너네 프랑스로 돌아갈 거 아니야? 프랑스로 돌아가가지고 너네 나라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우리 러시아로부터 조금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흥선대원군이. 그러니까 프랑스 선교사들이 뭐라 그랬을까? 오케이,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버터기 싹 빼고,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안 돼? 조선시대에 그건 안 돼가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얘들아? 우리는 성리학적 예법, 유교 질서를 중시했던 나라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완곡어법을 통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완곡어법.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속뜻을 숨겨가지고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돌려 말하는 게 동양의 문화라는 거야. 손님이 레스토랑에 밥을 먹으러 가도 갑자기 여자친구랑 갑자기 남자친구가 싸워. 자기야 나 몰라 집에 갈 거야 이러면서 가.
그러면 남자 혼자서 동물원에 가만 안 앉아있어. 근데 직원이 가가지고 저기요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 무슨 뜻이야? 나가달라는 뜻이지. 자리 지금 비켜달라는 뜻이지. 근데 거기에다가 저기요 여기 혼자서는 식사 안 되시니까 나가세요. 싸우자는 거지 이거. 그치? 완곡하게 돌려서 얘기를 할 법도 하지. 선생님이 갑자기 나 수업 중에 너무 배고파서 그러는데 얘는 아까 너 10,000원짜리 있던데 나 10,000원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예은이가 뭐라 그럴까? 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싫어. 내가 왜? 언제 갚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 선생님 근데 제가 이거 오늘 꼭 써야 되는 돈이어가지고 죄송해요 선생님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돌려 얘기하겠죠. 안 사줘도 됩니다. 여러분한테 돈을 빌리지 않아요. 그런 건 선생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돈을 빌리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완곡하게 돌려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흥선대원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돼. 싫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의 상처를 엄청 크게 입은 거야.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정치와 종교를 같이 둘 수 없다는 거지. 같은 선상에. 무슨 뜻이냐? 정치에서 하는 일을 종교에서 관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선교사들은 종교인이잖아. 근데 흥선대원군은 이미 안 돼. 여기에서 이미 마음이 싹 상해버렸죠. 그래서 선교사 9명을 살해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프랑스 선교사 중에서 몇 명 살려놓고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이 신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안에서도 신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천주교를 믿는 신도 8,000여 명을 살해했던 사건이 병인박해입니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교인들을 약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살해했었던 사건 병인박해가 되겠습니다. 1866년에 이 병인박해가 일어나고 나서 프랑스로 도망을 갔었던 살아남은 선교사들이 얘기하게 되는 거지. 지금 난리 났어. 조선에서 선교사들 다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들어오게 된 게 무엇이냐? 제너럴 셔머노가 들어옵니다. 제너럴 셔머노 소각 사건이라고 할게요. 제너럴 셔머노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제너럴 셔머노에서 빨간 색깔 줄을 그은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에도 잘 나오는 편인데 제너럴 셔머노가 배잖아.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강화도로 들어온 줄 알아. 이 배가 들어오자마자 심리학뇨 일어난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이 제너럴 셔머노는요 미국 상선이에요. 미국 상선이 평안도 일대, 평양 일대로 들어오는 거야. 평안도 아시겠죠? 평안도. 들어와서 평안도 주민들, 평양 관민들까지를 막 그냥 인질로 잡고 자기들이랑 막 수교하자고 협박을 하는 거야. 수교 협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거지. 그때 당시에 평안도 관찰사였었던 놀랍습니다. 이분을 또 만나게 된다니요.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맞아요. 임술농민봉기에 안핵사로 파견됐었던 박규수잖아요. 이분은 원래 평안도 관찰사였어요. 그래서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를 이제 박규수가 그 배를 딱 보더니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위협을 펼치고 있잖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어? 불태우거라. 그래서 결국 평양 관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제너럴 셔머노를 소각합니다. 제너럴 셔머노를 소각하게 된다. 이렇게 제너럴 셔머노를 소각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면요. 이거죠. 이때 당시에 미국은 어떤 느낌이야? 굉장히 복수주의적이잖아. 아프간 전쟁을 봐도 그렇죠. 굉장히 복수주의적이잖아. 그래가지고 미국도 우리나라에 바로 들어올 것 같았지. 근데 제너럴 셔머노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로부터 약 5년 뒤에 들어옵니다. 자, 병인년은 몇 년도라 그랬어? 1866년이라 그랬었지, 얘들아. 이로부터 5년 뒤면 언제일까? 1571년입니다. 1871년은요, 신민영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신미양요야. 아시겠지요? 자, 제너럴 셔머노 소각 사건이 일어난다. 자, 그리고 병인박해 때 이 피해를 입었었던 프랑스가 같은 연도에 또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부터는 잘 안 나오네요. 우리 카메라를 조금 옆쪽으로 옮겨가지고 수업 계속 이어갈게요.
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같은 연도 병인년에 들어오게 되는 게 병인양요입니다. 여러분들, 외란이 뭐예요? 외놈들이 난을 일으켰다. 외란이죠. 그럼 호란은 뭐예요? 오랑캐 호자죠. 호란, 오랑캐들이 난을 일으켰다. 그쵸? 그럼 양요는 뭘까요? 양인들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양인들이 무엇을 일으켰다? 요란을 일으켰다. 서양인들이 요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게 양요가 되겠습니다. 자, 병인양요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자, 병인양요는요, 병인박해를 프랑스가, 어느 나라가 들어오는 거야? 프랑스가 병인 박해를 구실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들어오게 되신 거죠. 어디로 들어와요? 강화도로 침입합니다. 강화도로 침입하게 된다. 프랑스의 로즈 제독이었습니다. 로즈 제독이 쳐들어오게 된다. 자, 이때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맞서 싸워야죠.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문수 산성과 정족 산성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한성근 장군과 양원수 장군이었습니다. 한성근, 양원수. 그래서 우리가 앞글자만 따서 한문. 선생님은 양족,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봤었어요. 자, 어쨌든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근 장군, 그리고 정족산성에서는 양원수 장군이 이 프랑스를 어디가 오지마 하면서 격퇴하게 되는 것이에요. 격퇴하게 된다. 프랑스가 이렇게 그래서 스스히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이제 후퇴하는 과정에서 얘들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정족께서 왕실의 도서관, 선대의 글과 그리고 서적들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했었던 이곳을 정치적인 최고기구로까지 사용을 했었잖아요. 정책 최고 결정기구. 어디였어요? 어디였어요? 규장각이었죠. 근데 이 규장각은요, 왕실 안에 있는 왕실 도서관을 뜻하는 거고요. 왕실 밖에 있는 도서관은 우리가 뭐라 그랬을까요? 외교장각이라 그랬어요. 외교장각. 프랑스가 후퇴하다가 외교장각이 어디 있었냐면 강화도에 있었거든. 그래서 외교장각에 있는 조선의 서적, 의궤를 약탈합니다. 이렇게 조선의 의궤까지 가지고 가게 되면서 1975년에 이제 이걸 처음으로 프랑스 도서관에, 이게 지금 국립도서관에 우리 조선의 의궤가 있다라는 것을 박병성 박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5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우리나라로 임시로 이제 대여하는 느낌으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임시 대여가 뭐냐면 이런 거지. 선생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승현이의 모자를 갑자기 뺏었어. 그래서 내가 써. 승현이한테 이제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승현이는 처음에 빨리 돌려줘요 이랬는데 내가 맨날 그 모자를 하고 다니는 거야. 승현이가 그래서 선생님 돌려줘요 이러니까 내가 보면서 이 모자 그러면 내가 이틀만 빌려줄게. 이틀 뒤에 다시 나한테 줘.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다시 우리 의궤를 또 대여시킨 거야. 다시 프랑스로 넘겨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병인양요였었고요. 자, 그리고 병인양요가 일어난 지 채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요. 오, 진짜요? 라고 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요. 오페르트 도굴미수 사건입니다. 자, 미수라는 것은 뭐야? 강력한 흉악 범죄들에서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은요, 실제로 했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하려고 시도는 했으나 실패했다라는 게 바로 미수입니다. 도굴은 뭔데요? 남의 그 땅을 파가지고 무덤에 있는 것이나 땅을 파가지고 다른 것을 훔쳐 달아나는 거야. 그게 실패했다라는 거야. 오페르트가 누구였냐면요. 독일의 상인이었어요. 독일 상인 출신이었었던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한테 독일과의 통상 수교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봐봐. 독일 상인이 통상을 요구하자 흥선대원군은 진저리가 나지. 병인박해, 제너럴 시험으로 병인양요까지 지금 계속 거쳐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흥선대원군 입장에서 이걸 왜 받아줘야 되는데요. 그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거절합니다. 싫어. 거절하게 되니까 갑자기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그래? 그럼 내가 너 수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두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독일